제1장 앉을 자리가 없는 저녁. 한서윤은 시댁 대문 앞에서 젖은 우산을 접고 늦겨울 저녁 공기 속에서 조용히 숨을 골랐다. 검은 대리석 현관에는 손님들의 구두가 반듯하게 놓였고 그녀의 낡은 구두만 비에 젖어 흐릿한 자국을 남겼다. 안쪽 식당에서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지만 그 웃음은 오늘도 끝내 그녀의 이름을 따뜻하게 부르지 않았다. 그녀는 문손잡이 앞에서 잠시 멈추며 오늘만큼은 아무도 듣지 못할 만큼 낮게 흔들리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녀는 결혼한 지 3년이 지났지만 강씨 집안의 저녁 식탁에서 한 번도 편하게 앉아본 적이 없었다. 명절마다 그녀는 전을 부쳤고 생일마다 꽃을 정리했으며 손님이 올 때마다 가장 먼저 앞치마를 묶었다. 시어머니 박혜라는 그 모습을 당연하게 여겼고 남편 강민재는 늘 회색 휴대전화 화면만 내려다보았다. 사랑받으려 애쓴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녀의 존재는 집 안에서 더 조용하고 낮은 그림자가 되었다. 오늘 저녁은 강진그룹 투자자들을 위한 가족 만찬이라며 집안 사람들은 아침부터 예민한 목소리로 움직였다. 서유는 새벽부터 시장을 보고 은식기를 닦고 와인잔에 남은 물자국까지 마른 천으로 여러 번 지웠다. 그녀가 식탁 끝에 빈 의자를 하나 남겨두자 해라는 눈썹을 천천히 올리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손님 앞에서는 교양이었고 서윤 앞에서는 식탁 아래 오래 숨겨둔 경고처럼 정확하게 내려앉았다. 그 자리는 손님 자리야. 서윤 씨. 해라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지만 식당의 공기는 즉시 낮아졌다. 며느리라면 오늘처럼 중요한 날에는 뒤에서 돕는 게 더 품이 있어 보여. 서윤은 손에 든 냅킨을 내려놓고 아무 말 없이 의자를 다시 벽 쪽으로 밀었다. 의자 다리가 바닥을 긁는 소리는 작았지만 그녀에게는 자존심이 천천히 밀려나는 소리처럼 들렸다. 벽 쪽 작은 보조 탁자에는 식은 국그릇 하나와 잡채가 조금 담긴 접시가 놓여 있었다. 서윤은 그것이 자기 몫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래서 더 이상 놀라지도 않았다. 다만 손님들이 들어오기 전까지 접시 가장자리에 묻은 기름을 닦으며 자신이 사라지는 방식을 또 배웠다. 식탁 중앙의 꽃들은 화려하게 피어 있었지만 그녀의 자리는 꽃병 뒤 그림자보다도 더 쉽게 지워졌다. 강민재는 짙은 남색 정장을 입고 계단에서 내려왔고 그의 향수 냄새가 식당의 육수 냄새를 덮었다. 서유는 잠시 그가 자신을 보아주기를 기다렸지만 민재의 시선은 그녀의 젖은 머리카락을 가볍게 지나쳤다. 어머니 말씀대로 해. 그 한마디는 부탁도 아니었고 미안함도 아닌 오래된 판결처럼 들렸다. 서유는 입술을 다물었고 결혼 반지를 낀 손가락이 스스로도 알아차릴 만큼 낯선 물건처럼 느껴졌다. 서유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 안쪽에서는 작은 금이 비오는 유리창처럼 조용히 벌어졌다. 그 금은 처음부터 있었고 매일 조금씩 넓어졌으며 이제는 숨을 쉴 때마다 서늘한 바람을 통과시켰다. 그녀가 사랑이라고 믿었던 결혼은 가족 사진 속 장식처럼 남았고 아무도 먼지를 닦아주지 않았다. 그런데도 그녀는 마지막 남은 예의를 붙잡고 식탁 위 수저 방향을 다시 가지런히 맞추었다. 손님들이 도착하자 식당은 금세 밝은 웃음과 비싼 술잔이 부딪히는 소리로 가득 찼다. 해라는 서윤을 소개하지 않았고 누군가 그녀를 직원으로 착각해도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웃었다. 서윤은 조용히 고기를 나누고 국을 채우고 민재의 비어있는 잔에 물을 따랐다. 누군가 고맙다고 말할 때마다 그녀는 짧게 웃었지만 그 웃음은 얼굴에 잠시 얹힌 얇은 가면이었다.
한 투자자 부인이 그녀의 손목을 유심히 보더니 소매 사이로 드러난 낡은 은빛 팔찌를 가리켰다. 그 팔찌는 꽤 오래된 물건 같네요. 여자는 호기심을 숨기지 않았고 주변 사람들도 잠깐 서윤의 손목을 바라보았다. 서윤이 대답하려는 주저하는 그 짧은 순간 혜란의 목소리가 얇고 차가운 칼날처럼 먼저 들어왔다. 식탁의 대화는 멈추지 않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모두가 같은 방향으로 귀를 기울였다. 친정에서 가져온 싸구려 물건일 거예요. 혜란은 미소를 유지한 채 말했고 식탁 위 촛불은 그녀의 진주 귀걸이를 차갑게 비추었다. 우리 집안 물건은 아니니 너무 관심 갖지 마세요. 서윤은 팔찌를 소매 안으로 밀어 넣으며 어릴 적 보육원 앞에서 발견되던 기억을 삼켰다. 그녀에게 팔찌는 친정의 초라함이 아니라 자신이 세상에 버려지기 전부터 붙잡고 있던 유일한 이름이었다. 민재는 그 장면을 분명히 보았지만 오늘도 아내의 상처 앞에서 아주 익숙하게 입을 닫았다. 그는 오히려 맞은편 젊은 여자의 잔을 채우며 투자자들에게 부드럽고 가벼운 농담을 건넸다. 서윤은 그 여자를 알고 있었다. 강진그룹 홍보팀장 이채린. 민재가 늦은 밤마다 연락하던 이름이었다. 채린의 향수는 달콤했고 그녀의 웃음은 이 집에서 서윤보다 훨씬 자연스럽게 자리를 차지했다. 채린은 붉은 립스틱을 바른 입술로 웃으며 서윤에게 디저트 접시를 하나 더 가져오라고 말했다. 강 이사님은 단 걸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그녀의 말투는 친절했지만 남편의 취향을 아내보다 잘한다는 자랑이 분명했다. 서윤은 접시를 들고 돌아서며 목구멍에 걸린 말을 뜨거운 숨과 함께 아주 천천히 삼켰다. 그 말은 질투가 아니라 자신이 이미 밀려났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지막 버팀목이었다. 부엌 문 뒤에서 그녀는 잠시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대고 떨리는 눈꺼풀을 천천히 감았다. 세상은 넓다는데 그녀의 하루는 언제나 몇 걸음도 넓어지지 못한 채 이 집의 부엌과 식당 사이에서만 맴돌았다. 어릴 적에는 가족이 생기면 외롭지 않을 줄 알았고 결혼하면 이름이 생긴다고 믿었다. 그러나 그 이름은 혼인신고서 위에만 또렷했고 실제 삶에서는 누구의 보호도 되지 못했다. 그러나 강씨 집안에서 그녀의 이름은 늘 필요할 때만 차갑고 날카로운 소리로 불렸다. 설거지가 밀렸을 때, 손님 차가 막혔을 때, 친정 이야기를 꺼내 모욕하기 좋을 때였다. 서윤은 젖은 손을 앞치마에 문지르며 오늘 밤만 지나면 무언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달라지는 것이 이혼이든 침묵이든 오늘 이후에는 더는 스스로를 버리는 방식으로 버틸 수 없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혜라는 갑자기 비서에게 검은 가죽 서류 가방을 가져오라고 지시했다. 강진그룹의 해외 투자 계약서가 사라졌다는 소식이 식탁 위에 떨어지자 웃음은 마치 전등이 꺼지듯 사라졌다. 비서는 창백한 얼굴로 서윤이 오전에 서재를 청소했다는 말을 조심스럽고 낮은 목소리로 꺼냈다. 서윤은 그 말이 어디로 향하는지 깨닫는 순간 등줄기를 따라 차가운 물이 흐르는 느낌을 받았다. 서윤은 손에 든 접시를 내려놓고 처음으로 식탁 한가운데를 똑바로 그리고 오래 바라보았다. 저는 서재 책상 위 먼지만 닦았고 가방은 만지지 않았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문장 끝까지 무너지지는 않았다. 혜라는 기다렸다는 듯 한숨을 쉬며 마치 연습한 사람처럼 손님들 앞에서 느리고 우아하게 고개를 저었다. 그 한숨에는 실망보다 준비된 확신이 많았고 서윤은 자신이 이미 무대 위에 세워졌음을 알았다. 네가 우리 집안 형편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걸 수도 있지. 혜라는 모두가 들을 만큼 낮고
분명하게 말했다. 돈이 급한 사람은 가끔 자기 손이 어디까지 갔는지 모르는 법이야. 서유는 그 말이 자신을 향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출신 전체를 겨누는 화살임을 알았다. 그녀는 보육원, 낡은 교복, 장학금 신청서, 그리고 언제나 설명해야 했던 가난을 한꺼번에 떠올렸다. 민재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 쪽으로 걸어갔고 체리는 놀란 척 손으로 입술을 가렸다. 몇 분 뒤 민재는 서윤이 점심에 사용한 앞치마 주머니에서 작은 보안 카드를 꺼내왔다. 그것은 서윤이 본 적 없는 물건이었지만 식당의 모든 시선은 이미 판결을 끝낸 뒤였다. 누군가 조용히 혀를 찾고 그 소리는 그녀의 뺨을 때리는 손바닥보다 더 또렷하게 들렸다. 이건 뭐야? 민재의 질문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새해 동안 쌓인 경멸이 들어 있었다. 서유는 보안 카드를 바라보다가 그것이 누군가 일부러 넣어둔 덫이라는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았다. 그녀가 채린을 보자 채린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와인잔 너머로 아주 작은 미소를 능숙하게 숨겼다. 그 미소는 증거보다 확실했고 변명보다 잔인했으며 서윤의 결혼이 누구 손에서 부서졌는지 말해주었다. 나를 믿어줄 수는 없어 서윤은 민재에게 묻고 싶었지만 그 질문이 얼마나 초라한지 이미 알고 있었다. 그녀는 결국 다른 말을 골랐고 그 말은 상처보다 더 낮고 천천히 흘러나왔다. 당신은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정말 생각해요. 민재는 눈을 피했고 그 침묵이 대답보다 훨씬 더 선명했다. 서유는 그 순간 자신이 도둑으로 몰린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아내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이해했다. 손님들이 돌아간 뒤 식당에는 식은 음식 냄새와 깨진 체면만 무겁고 낯설게 남았다. 헤라는 서윤을 거실 중앙에 세우고 흰 봉투 하나를 낮은 탁자 위에 밀어놓았다. 봉투 안에는 이미 강민재의 도장이 찍힌 이혼 합의서가 들어 있었고 서윤의 이름 칸만 비어 있었다. 탁자 위 조명은 그 빈칸을 지나치게 환하게 비추었고 마치 오래 기다린 결말을 독촉하는 듯했다. 오늘 일은 경찰까지 가지 않게 해줄게. 헤라는 우아하게 찻잔을 들며 마치 값싼 선물을 베푸는 사람처럼 말했다. 대신 조용히 나가줘. 우리 집안에 더 이상 흠집 만들지 말고. 서윤은 종이를 바라보며 손끝이 얼음물에 담긴 것처럼 감각을 잃었다. 이혼이라는 단어보다 더 아픈 것은 그 긴 밤 내내 아무도 그녀에게 사실을 묻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민재는 창가에 서서 마치 자신과 상관없는 일이라는 듯 밤비가 유리창을 흐리는 모습을 보고 있었다. 서윤은 마지막으로 그의 등에 대고 무너진 숨을 간신히 고르며 자신도 모르게 아주 조용한 목소리를 냈다. 3년 동안 한 번이라도 당신은 나를 아내라고 생각한 적 있어요. 그는 오래 침묵하다가 뒤돌아보지 않은 채 마침내 짧게 대답했다. 그 침묵이 끝나기 전까지 서유는 아직도 어리석게 아주 작고 부끄러운 기적을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 둘 다 처음부터 어울리지 않았어. 민재의 목소리는 피곤했고 그래서 더 잔인하게 들렸다. 네가 이 집에서 버틴 건 대단하지만 그걸 사랑이라고 부르기는 어려워. 서유는 그 순간 눈물이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에 오히려 조용히 놀랐다. 마음이 너무 깊게 얼어붙으면 눈물조차 길을 찾지 못한다는 것을 그 낯선 밤에 그제야 알았다. 그녀는 탁자 위 차가운 종이 앞에서 펜을 들고 자신의 이름을 천천히 적었다. 글씨는 놀랍게도 마지막 순간까지 흔들리지 않았고 그것이 이 집에서 그녀가 마지막으로 지킨 품이었다. 헤라는 마치 약속된 절차를 마치듯 만족스럽게 서류를 접었고 민재는 끝내 그녀의 얼굴을 보지 않았다.
서윤은 도장을 찍지 않은 손으로 팔찌를 만지며 이 집에서 가져갈 것은 자기 자신뿐이라고 생각했다. 서윤은 아무도 붙잡지 않는 복도를 지나 방으로 올라가 작은 여행 가방 하나를 조용히 꺼냈다. 결혼 사진은 먼지가 앉은 은색 액자 안에 그대로 두었고 민재가 사준 목걸이도 화장대 위에 남겼다. 그녀가 챙긴 것은 보육원 원장이 건넸던 오래된 사진 한 장과 손목에서 한 번도 빼지 않은 은빛 팔찌뿐이었다. 옷장 속 고급 드레스들은 이상하게 남의 옷처럼 보였고 그녀의 손은 가장 낡은 코트만 찾아냈다. 계단을 내려올 때 집안의 조명은 아직 환했고 사람들의 그림자는 벽마다 길게 늘어져 있었다. 헤라는 현관 앞에서 마지막으로 그녀를 훑어보며 비에 젖지 않게 택시비 정도는 주겠다고 말했다. 서유는 그 돈을 받지 않았고 대신 조용히 허리를 숙여 마지막 인사를 했다. 그 인사는 패배가 아니라 더는 이 집 사람들의 방식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선언이었다. 밖으로 나오자 비가 얼굴을 때렸고 차가운 바람이 얇은 코트 속으로 거칠게 밀려들었다. 대문이 등 뒤에서 닫히는 소리는 이상할 만큼 가벼웠고 3년의 결혼이 쇠붙이 한 번으로 끝났다. 서유는 택시를 잡지 못한 채 서울의 젖은 인도를 따라 천천히 그리고 오래 걸었다. 신호등의 붉은 빛은 길 위에서 무릉덩이마다 번졌고 그녀의 그림자는 밟힐 때마다 다시 길어졌다. 강남대로의 불빛은 젖은 밤의 가장자리에서 무릉덩이마다 부서졌고 지나가는 차들은 그녀의 치맛자락에 회색 물방울을 튀겼다. 그녀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이상하게도 다시 돌아갈 생각은 조금도 들지 않았다. 팔찌가 손목에서 잃어버린 이름처럼 차갑게 흔들렸고 어린 시절의 빈 기억들이 빗소리 사이로 떠올랐다. 보육원 원장은 늘 이 팔찌가 언젠가 그녀를 원래 자리로 데려갈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그녀가 호텔 신라 후문 근처를 지날 때 검은 세단 한 대가 급하게 멈추는 소리가 들렸다. 우산을 든 중년 여성이 미끄러운 계단에서 발을 헛디뎠고 주변 수행원들은 순간적으로 방향을 놓쳤다. 서유는 생각보다 몸이 먼저 움직였고 여행 가방을 놓친 채 여성의 팔을 붙잡았다. 자신의 처지도 제대로 붙잡지 못하는 밤이었지만 누군가 떨어지는 모습을 그냥 볼 수는 없었다. 두 사람은 계단 난간에 가까스로 기대섰고 여성의 회색 숄이 빗물에 젖어 무겁게 늘어졌다. 괜찮으세요? 서유는 숨을 몰아쉬며 급히 물었고 자신의 손이 얼마나 차가운지 그제야 느꼈다. 여성은 마치 오래된 얼굴을 확인하듯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다가 곧 품위 있는 미소를 천천히 되찾았다. 그 미소는 헤란의 미소와 달랐고 사람을 밀어내는 대신 조용히 감싸는 온도가 있었다. 덕분에 큰일을 피했어요. 여성은 낮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하며 수행원들이 다가오는 것을 손짓으로 늦췄다. 이 비에 혼자 어디로 가는 길인가요? 서유는 대답하려 했지만 목 안쪽에서 오래 참은 울음이 먼저 올라왔다. 낯선 친절은 때때로 모욕보다 더 위험했고 무너진 마음을 숨길 시간을 주지 않았다. 그녀는 낯선 사람 앞에서 울고 싶지 않았고 그래서 젖은 앞머리를 귀 뒤로 넘겼다. 갈 곳을 정하지 못했어요. 그래도 방금 나온 곳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 말은 생각보다 단단하게 나왔고 여성의 눈빛은 그 단단함을 오래 살폈다. 서유는 그 시선 속에서 연민보다 더 깊은 무언가를 느꼈지만 아직 그것의 이름을 알지 못했다. 여성은 자신의 명함을 꺼내려다가 서윤의 손목에서 드러난 은빛 팔찌를 보고 그대로 멈추었다. 팔찌 안쪽에는 흐릿한 푸른 돌 하나가 박혀 있었고 빗물 아래에서도
오래된 문양이 희미하게 살아났다. 여성의 얼굴에서 색이 천천히 빠졌고 손끝은 믿을 수 없는 기억을 만진 듯 떨렸다. 서유는 그 반응이 두려웠지만 동시에 아주 오래 닫혀있던 문 앞에 선 느낌을 받았다. 그 팔찌를 어디서 났어요? 여성의 질문은 예의 바른 호기심이 아니라 잃어버린 시간을 향한 절박한 떨림이었다. 서유는 팔찌를 감싸쥐며 보육원 앞 담요 속에 함께 있었다는 이야기밖에 모른다고 대답했다. 여성은 흔들리는 손끝과 함께 한 걸음 다가왔고 이름표에는 윤화진이라는 세 글자가 비에 젖어 빛났다. 그 이름을 확인한 순간 서유는 뉴스 화면과 자선 행사, 사진 속 우아한 얼굴을 떠올렸다. 서유는 언론 기사와 텔레비전 화면에서 이미 그 이름을 여러 번 들은 적이 있었다. 하늘그룹 최문식 회장의 부인, 서울 상류층 자선재단을 움직이는 사람, 언론이 함부로 질문하지 못하는 여인이었다. 그런 사람이 지금 자신을 보며 마치 세상에서 가장 오래 찾던 문장을 발견한 사람처럼 숨을 멈추고 있었다. 비는 여전히 두꺼운 유리벽처럼 거칠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이상하리만큼 조용한 시간이 내려앉았다. 죽겠어요. 우선 차 안으로 들어가요. 화진은 수행원에게 담요를 가져오게 하며 서윤의 여행 가방을 직접 바라보았다. 오늘 밤 당신을 그냥 보내면 내가 평생 후회할 것 같아요. 서윤은 믿어도 되는지 몰랐지만 그 목소리에는 거래보다 오래된 슬픔이 있었다. 그녀가 조금 망설이자 화진은 억지로 붙잡지 않고 우산만 더 깊이 기울여 주었다. 검은 세단 문이 열리자 차갑던 거리 위로 따뜻한 공기와 은은한 가죽 냄새가 밖으로 흘러나왔다. 서유는 마지막으로 빗속의 거리를 돌아보았고 자신을 버린 집의 불빛은 이미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팔찌를 손안에 쥔 채 차에 올랐고 화진은 그 손을 아주 조심스럽게 감쌌다. 그 조심스러움은 상처난 마음에 서윤이 오래 잊고 있던 가족의 언어처럼 낯설고도 아팠다. 차가 천천히 움직이자 서울의 밤비는 창문 위에서 조용하고 아주 긴 선으로 흘러내렸다. 서윤은 오늘 하루 동안 아내라는 이름을 잃었고 가진 것이라곤 젖은 옷과 오래된 팔찌뿐이었다. 그러나 옆자리의 여인은 그 팔찌를 바라보며 잃어버린 가족의 문이 다시 열리는 소리를 듣고 있었다. 서윤은 아직 알지 못했다. 자신이 버려진 밤이야말로 처음으로 선택받는 밤이 되리라는 것을. 제2장 하늘 저택의 문. 서윤이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보인 것은 높은 천장과 낯선 샹들리에의 부드러운 빛이었다. 창밖에서는 밤새 내리던 비가 그쳤고 젖은 정원 위로 아침 햇살이 조용히 번지고 있었다. 그녀는 잠시 자신이 병원에 있는 줄 알았지만 손끝에 닿는 이불은 지나치게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전날 밤 검은 세단 안에서 잠들기 전 윤화진이 자신의 손을 잡고 있던 기억이 천천히 돌아왔다. 침대 옆 작은 탁자에는 따뜻한 물과 새 옷, 그리고 흰 봉투 하나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봉투 안에는 아무 조건 없이 머물러도 된다는 짧은 메모가 있었고 끝에는 윤화진의 이름이 단정하게 적혀 있었다. 서유는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지만 친절히 자신에게 향한다는 사실을 쉽게 믿을 수 없었다. 강씨 집안에서 호의는 언제나 대가를 숨겼고 그녀는 먼저 의심하는 법부터 배워야 했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중년의 가사 책임자가 낮은 목소리로 아침 식사가 준비되었다고 알렸다. 서유는 급히 일어나 침대를 정리하려 했지만 여자는 부드럽게 손을 들어 그녀를 말렸다. 손님께 그런 일을 맡기면 저희가 회장님께 크게 혼납니다. 그 말은 농담처럼 가벼웠지만 서윤에게는 낯선 존중이 너무 커서 오히려 숨이 막혔다.
그녀가 복도로 나오자 하늘그룹 최문식 회장의 저택은 조용한 미술관처럼 넓고 차분하게 펼쳐졌다. 벽마다 오래된 그림이 걸렸고 긴 창문 너머로는 잘 다듬어진 소나무와 물기 어린 잔디가 보였다. 모든 물건은 비싸 보였지만 강씨 집안의 과시와는 전혀 다른 무게를 가지고 있었다. 이곳의 침묵은 사람을 누르기보다 다친 사람이 아주 오래 숨을 고를 자리를 마련하는 듯했다. 식당에 들어서자 윤화진은 이미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고 그녀 앞에는 따뜻한 죽과 차가 놓여 있었다. 밤새 열이 조금 있었어요. 화진은 마치 오래전부터 그녀의 아침을 챙겨온 사람처럼 말했다. 서유는 어렵게 감사하다고 대답했지만 목소리는 작고 조심스러워 마치 다른 사람처럼 스스로도 낯설게 들렸다. 그녀는 식탁에 앉아도 되는지 잠깐 망설였고 화진은 그 망설임을 보는 순간 눈빛이 흐려졌다. 여기서는 누구에게 허락받지 않고 앉아도 돼요. 화진은 천천히 말하며 서윤 앞의 의자를 직접 조금 빼주었다. 그 사소한 행동 하나가 서윤의 가슴 깊은 곳을 이상하게 찔렀고 오래 다친 마음을 조용히 건드렸다. 어제까지 그녀는 식탁 끝에서도 밀려났고 오늘은 낯선 여인이 가장 먼저 그녀의 자리를 만들어주고 있었다. 서윤은 죽 한 숟가락을 어렵게 삼키다가 목이 메어 결국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낮추었다. 그때 문식이 식당으로 들어왔고 은빛 머리의 노인은 조용하지만 쉽게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감을 지니고 있었다. 그는 서윤을 오래전부터 기다린 사람처럼 바라보았지만 그 시선에는 감매기거나 캐묻는 차가움이 없었다. 어제 내 아내를 도와줘서 고맙습니다. 문식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고 서윤은 놀라 자리에서 거의 일어날 뻔했다. 회장의 예의는 그녀가 익숙한 권력보다 처음 겪는 방식으로 훨씬 무거웠고 그래서 더 낯설었다. 아침 식사가 끝난 뒤 문식은 서윤에게 팔찌를 잠시 볼 수 있겠느냐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윤은 손목을 감싸 쥔 채 잠시 망설였지만 화진의 떨리는 눈을 보고 천천히 팔찌를 풀었다. 푸른 돌 안쪽에는 아주 작은 구름 문양과 숫자 3개가 흐릿하게 새겨져 있었다. 문식은 그 문양을 본 순간 오래된 상처를 확인한 사람처럼 숨을 멈추었고 화진은 손수건으로 입술을 가렸다. 이건 오래전 우리 집안에서 아이에게 만들어준 물건과 같습니다. 문식은 감정을 누르려 했지만 낮은 목소리 끝이 가늘게 흔들렸다. 서윤은 그 말을 이해하면서도 이해하지 못했고 차가운 손끝까지 심장이 갑자기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보육원 원장은 아주 오래전 그녀에게 겨울 새벽에 낡은 담요에 쌓여 있었다고만 말했다. 팔찌 하나 말고는 그 긴 세월 동안 이름도 부모도 생일도 제대로 남아있지 않았다. 문식은 그날 바로 오래된 서류를 찾으라고 지시했고 하늘그룹 법무팀과 자선재단 기록실이 동시에 움직였다. 서윤은 응접실 한쪽에 앉아 차를 식히기만 했고 자신 때문에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이 불편했다. 그러나 화진은 그녀 옆에 앉아 아무것도 묻지 않았고 가끔 담요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조용히 고쳐주었다. 그 침묵은 신문이 아니었고 서윤에게는 그 사실만으로도 이상하게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응접실 벽에는 어린아이의 낡은 흑백 사진이 걸려 있었고 화진은 그 앞을 지날 때마다 아주 잠깐 걸음을 늦추었다. 서윤은 사진 속 아이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지만 그 비핵자 같은 시선이 자신을 오래 따라오는 듯했다. 누군가를 잃은 집은 화려한 꽃과 값비싼 그림으로도 완전히 밝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녀는 조용히 느꼈다. 오후가 되자
문식의 비서실장 오상훈이 낡은 보육원 자료와 병원 출생 기록 사본을 들고 돌아왔다. 자료에는 서윤의 발견 날짜와 장소가 적혀 있었고, 같은 날 근처 산부인과에서 여아 한 명의 기록이 사라졌다는 메모가 있었다. 더 이상한 것은 그 기록을 정리한 사람이 당시 강진그룹 장학생 재단과 연결되어 있었다는 점이었다. 문식은 한 장 한 장 넘길수록 얼굴이 굳었고 방 안의 공기는 점점 낮게 가라앉았다. 누군가 신분을 바꿔놓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우는 오래 준비한 사람처럼 조심스럽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장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면 적어도 최 회장님 친족선과의 관련성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윤은 그 말에 손끝이 차갑게 식었고 자신이 갑자기 다른 사람의 삶 위에 세워진 느낌을 받았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고개를 저으며 너무 큰 기대를 받고 싶지 않다고 어렵게 말했다. 화진은 그 말을 듣고도 다그치지 않았고 다만 서윤의 앞에 따뜻한 차를 밀어주었다. 기대가 아니라 확인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오래 잃어버린 사람을 찾는 의지는 단단했다. 당신이 누구든 어젯밤 비 속에 혼자 서 있던 사람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서윤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처음으로 자신이 이용당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받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보호라는 말은 오래 지나지 않아 세상 밖에서 아주 다른 모양으로 찢겨나갔다. 다음 날 아침 인터넷 포털에는 한서윤의 이름과 강민재의 이혼 소식이 동시에 떠올랐다. 기사 제목은 그녀가 투자 계약서 절도 의혹으로 쫓겨났다는 식으로 자극적이었고 댓글들은 그녀의 출신을 잔인하게 파고들었다. 강 씨 집안은 경찰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언론에는 필요한 만큼의 의심을 흘려보냈다. 같은 시각 강 씨 저택의 거실에서는 혜란이 기자 명단을 훑으며 가장 자극적인 제목을 고른 매체부터 다시 전화를 걸었다. 민재는 처음에는 불편한 얼굴을 했지만 곧 회사를 지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체리는 그 옆에서 말없이 태블릿 화면을 넘기며 서윤의 사진이 더 많이 퍼질수록 입가를 조금씩 올렸다. 서윤은 뜨거운 차가 식어가는 줄도 모르고 휴대전화를 내려놓은 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화면 속 자신의 이름은 그녀가 알던 이름이 아니라 사람들이 쉽게 밟고 지나가는 더러운 소문처럼 보였다. 화진은 기사를 읽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문식은 곧바로 홍보실과 법무팀을 연결하라고 지시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모두의 어깨 위로 회의실 바깥까지 얼음처럼 번질 만큼 차갑고 분명했다. 강씨 집안이 먼저 움직였군. 문식은 안경을 벗어 탁자 위에 내려놓으며 참아온 분노를 아주 천천히 눌렀다. 우리 집에 들어온 사람을 거리에 먹잇감으로 던지는 버릇은 고쳐줘야겠어. 서윤은 그 말이 고맙기보다 두려웠고 자신 때문에 하늘그룹이 강진그룹과 부딪히는 상황을 원하지 않았다. 그녀가 작은 죄인이 된 사람처럼 고개를 숙이자 문식은 오히려 더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숨는다고 상처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문식은 오래 기업을 이끈 사람답게 감정보다 결과를 먼저 보는 눈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 준비 없이 싸우게 만들지도 않을 겁니다. 서윤은 그 말에서 처음으로 어른의 책임이라는 것을 느꼈다. 강씨 집안 어른들은 그녀를 보호하지 않았고 오히려 가장 약한 곳으로 밀어넣었다. 그날 오후 오래전부터 조율된 하늘그룹과 세련그룹의 전략 투자 회의가 예정되어 있었다. 하늘그룹은 바이오 물류 플랫폼을 준비하고 있었고 세련그룹은 국내 최대 디지털 금융망을 가진 기업이었다. 문식은 참석을 미루려 했지만 서윤은 오히려 조용히
그 자리에 함께 가겠다고 말했다. 세상 밖에서 이미 이름이 더럽혀졌다면 그녀는 최소한 도망치는 모습만큼은 보이고 싶지 않았다. 화진은 처음에는 테이블 맞은편에서 반대했지만 서윤의 눈빛이 어제 밤과 달라졌다는 것을 곧 알아차렸다. 그녀는 검은색 단정한 원피스와 낮은 굽의 구두를 준비했고 머리카락을 차분하게 정리해 주었다. 고요한 조명 아래 거울 앞에 선 서윤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동자만큼은 이상하게 단단했다. 강씨 집안에서 나올 때 잃었다고 생각한 자존심이 낯선 저택의 침묵 속에서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다. 회의장은 하늘그룹 본사 최상층에 있었고 유리벽 너머 서울 도심이 낮은 안개 속에 펼쳐져 있었다. 서윤이 문식과 함께 들어서자 회의실의 공기처럼 임원들의 시선이 거의 동시에 그녀에게 꽂혔다. 기사 속 여자가 왜 최 회장 옆에 서 있는지 누구도 노골적으로 묻지는 못했다. 그러나 그날따라 정장을 입은 사람들의 침묵은 때로 질문보다 더 날카롭고 오래 남았다. 잠시 뒤 세련그룹 대표단이 들어왔고 가장 앞에 선 남자는 단번에 회의장의 중심을 바꾸었다. 정태호는 젊은 나이에 세련그룹을 이끄는 CEO였고 언론 앞에서도 차갑고 절제된 얼굴로 유명한 사람이었다. 그는 검은 정장을 지나치게 화려하지 않게 입었지만 주변 임원들이 자연스럽게 한 걸음씩 물러날 만큼 존재감이 선명했다. 서윤은 뉴스에서 본 적 있는 얼굴을 알아보며 자신도 모르게 손가락을 살짝 움켜쥐었다. 태호는 회의실의 예법에 맞게 문식에게 정중히 인사한 뒤 아주 짧게 서윤에게도 고개를 숙였다. 그 인사는 호기심도 연민도 없이 정확했고 그래서 오히려 서윤을 조금 편하게 했다. 그는 기사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고 그녀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도 묻지 않았다. 다만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회의 자료를 펼치며 오늘 논의할 투자 조건부터 차분하게 짚기 시작했다. 회의가 중반에 접어들 무렵 문이 갑자기 열리고 강민재가 강진그룹 대표 자격으로 회의장에 들어왔다. 원래 예정된 참석자는 아니었지만 강진그룹이 보유한 하청 물류망 때문에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위치였다. 민재는 서윤을 보자 잠깐 굳었지만 조금 전까지 여유롭던 얼굴로 곧 비웃음에 가까운 미소를 되찾았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서윤의 손끝은 불쑥 다시 어젯밤의 차가운 비를 기억했다. 최 회장님께서 사람을 고르시는 기준이 아주 너그러워지셨습니다. 민재는 의자에 앉기도 전에 느긋하게 말했다. 우리 집에서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하늘그룹 회의실까지 들어올 줄은 몰랐습니다. 회의장 안에 공기가 굳었고 몇몇 임원은 서로 눈치를 보며 서류만 만졌다. 서윤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갈비뼈 아래 깊은 곳에서 오래 참은 통증이 다시 천천히 올라왔다. 문식이 입을 열기 전 정태호가 먼저 회의장 중앙에서 길고 조용히 펜을 내려놓았다. 작고 건조한 소리였지만 이상하게도 회의장 전체와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 소리에 따라 조용해졌다. 강 이사님은 증거 없이 사적인 모욕을 회의 의제로 올리는 습관이 있으신가 봅니다. 태호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고 그래서 더 피할 곳 없이 날카로웠다. 민재의 얼굴에서 그 순간 처음으로 익숙한 미소가 눈앞에서 아주 짧게 완전히 사라졌다. 세련그룹은 소문을 근거로 투자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태호는 서류 한 장을 넘기며 민재를 보지 않은 채 말을 이었다. 강진그룹 내부 보안 카드 사용 기록은 어젯밤 이미 다른 사람의 접속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말에 서윤은 숨을 멈추었고 민재의 눈동자는 아주 빠르게 흔들렸다. 태호는 마치 날씨를 말하듯 침착했지만 회의장에는 보이지 않는 작은 파문이
하나씩 분명하게 퍼졌다. 민재는 의자 손잡이를 붙잡은 채 잠시 침묵하다가 사생활 문제를 기업 회의에서 들먹이지 말라고 낮게 반박했다. 태호는 그제야 아주 천천히 시선을 들어 흔들리는 민재의 얼굴을 회의장 한가운데에서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먼저 회의실로 사생활을 끌고 들어온 분은 강 이사님입니다. 그의 말은 짧았지만 누구도 끼어들 수 없을 만큼 정확했다. 서유는 그 순간 누군가 자신을 대신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의 자리를 되찾아주고 있음을 느꼈다. 문식은 짧은 침묵 끝에 태호를 잠깐 바라보다가 모든 의미를 이해한 듯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 회의에서 강진그룹의 발언권은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그의 결정은 부드러운 문장으로 포장되어 있었지만 사실상 민재를 회의장에서 밀어내는 명령이었다. 민재는 그 자리에서 입술을 굳게 다물었고 서윤을 향한 시선에는 당혹과 분노가 뒤섞였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의 집에서 쫓겨난 여자가 오늘은 다른 권력의 중심에 서 있었다. 회의가 끝난 뒤 서윤은 복도 끝 작은 휴게 공간에서 혼자 숨을 고르고 있었다. 도시의 유리 건물들은 아래에서 작게 반짝였고 그녀는 아직도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 실감하지 못했다. 태호가 흔들리지 않는 걸음으로 조용히 다가왔지만 그녀가 불편하지 않을 일정한 거리를 지킨 채 멈추었다. 그는 위로의 말을 고르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고 그래서 서유는 오히려 먼저 고개를 들 수 있었다. 아까는 감사했습니다. 서유는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그 말 안에는 오래 눌러둔 피로가 묻어 있었다. 태호는 잠시 생각을 고른 뒤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다가 아주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감사받을 일은 아닙니다. 회의실에서는 사실이 모욕보다 우선이어야 하니까요. 그 대답은 차가워 보였지만 서윤에게는 이상하게 따뜻한 선처럼 느껴졌다. 그는 마치 단서를 확인하듯 잠시 침묵하다가 그녀의 손목에 다시 채워진 팔찌를 보았다. 그러나 그는 그녀의 손목을 보면서도 혜란처럼 값을 매기거나 민재처럼 차갑게 외면하지 않았다. 그 물건 때문에 더 큰 싸움이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태호는 낮게 말하며 유리창 너머 흐린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래도 본인이 도망치지 않겠다면 주변 사람들도 더 빨리 움직일 겁니다. 서윤은 그 말이 위협인지 격려인지 알 수 없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저는 아직 제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녀는 손목에 팔찌를 감싸며 처음으로 그 사실을 부끄럽지 않게 말했다. 하지만 적어도 제가 하지 않은 일 때문에 숨고 싶지는 않습니다. 태호는 그 대답을 듣고 아주 희미하게 눈빛을 낮추었다. 저녁 무렵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하늘그룹 본사 로비에는 갑작스러운 기자들이 여러 출입구에서 몰려들었다. 강씨 집안과 연결된 매체들이 서윤의 사진을 찍으려 했고 질문들은 칼끝처럼 그녀의 얼굴 앞으로 쏟아졌다. 보안팀이 여러 방향에서 길을 만들었지만 누군가 그녀를 향해 계약서 절도 의혹이 사실이냐고 소리쳤다. 서윤은 낯선 파도 앞에서 한순간 멈췄고 화진은 그녀의 팔을 감싸며 앞으로 나서려 했다. 그때 문식이 로비 중앙 계단 위로 올라섰고 기자들의 소음은 믿기 어려울 만큼 빠르게 낮아졌다. 그는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은 채 준비된 원고를 보지 않았고 대신 서윤과 화진을 한 번씩 바라보았다. 한서윤 씨는 오늘부터 하늘그룹 재단의 공식 보호를 받습니다. 문식의 목소리는 넓은 로비 전체에 단단하게 울렸고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터졌다. 민재도 기자들 뒤편에 서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어젯밤과 다른 불안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문식은 로비 끝에 민재를 보지 않았지만
다음 문장은 정확히 강 씨 집안을 향해 있었다. 근거 없는 비방과 신분을 겨냥한 모욕은 법적 책임으로 돌려받게 될 겁니다. 기자들은 서로 질문을 던졌고 서유는 그 모든 소리 속에서 이상하게 자신의 숨소리만 들었다. 문식은 기자들의 렌즈 앞에서 잠시 멈춘 뒤 더 낮고 분명한 목소리로 마지막 문장을 꺼냈다. 그리고 곧 한서윤 씨를 우리 하늘가의 양녀로 정식 입적하는 절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로비는 폭풍처럼 흔들렸고 카메라 불빛은 서윤의 얼굴 위로 눈부시게 쏟아졌다. 서윤은 화진의 손이 자신의 손을 꼭 잡는 것을 느끼며 처음으로 도망치지 않고 그 불빛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강씨 집안에서 지워졌던 그녀의 이름이 하늘그룹 로비 한가운데에서 다시 불리고 있었다. 어제까지 그녀는 식탁 끝에도 앉지 못한 여자였지만 오늘은 모두가 보는 자리에서 한 가문의 보호를 받는 사람이 되었다. 서유는 아직 그날 저녁 갑자기 주어진 이름의 무게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나 문식과 화진의 곁에서 그녀는 오래 닫혔던 문이 자신을 향해 열리는 소리를 분명히 들었다. 제3장 하늘가의 딸. 입적 발표가 나온 뒤 서울의 공기는 며칠 사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서윤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어제까지 그녀의 이름은 의혹과 이혼 기사 밑에서 더럽혀졌지만 이제는 하늘그룹이라는 거대한 성벽 안에서 다시 쓰이고 있었다. 기자들은 같은 사진을 두고 전혀 다른 제목을 붙였고 사람들은 그녀를 불쌍한 전처가 아니라 수수께끼의 양녀라고 불렀다. 서윤은 그 변화가 두려웠고 동시에 너무 늦게 찾아온 이름표처럼 이상할 만큼 낯설게 느껴졌다. 정식 입적식은 모든 절차가 빠르게 정리된 일주일 뒤 호텔 신라 그랜드 볼룸에서 열리기로 결정되었다. 그곳은 강씨 집안 만찬 뒤 비를 맞고 걸어 나왔던 밤과 가까운 장소였고 그래서 서윤의 마음은 이상하게 흔들렸다. 화진은 장소를 바꿀 수 있다고 말했지만 서윤은 한참 생각한 뒤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도망치고 싶지 않아요.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다. 그날 아침 화진은 오래 준비해둔 사람처럼 서윤에게 연한 진주색 드레스를 직접 골라주었다. 드레스는 화려하지 않았지만 걸을 때마다 빛을 은근히 받아 서윤의 마른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주었다. 머리에는 작은 빛 치핀이 꽂혔고 손목에는 여전히 오래된 은빛 팔찌가 남아 있었다. 화진은 팔찌를 빼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고 서윤은 그 말에 처음으로 조금 웃었다. 오늘은 네가 새 옷을 입는 날이 아니라 원래 있던 자리를 확인하는 날이야. 화진은 드레스 자락을 정리하며 낮고 따뜻하게 말했다. 서윤은 그 문장을 마음속에서 여러 번 되뇌었지만 아직 원래 자리라는 말은 너무 큰 방처럼 느껴졌다. 문식은 식장으로 내려가기 전 오늘의 의미를 잊지 말라는 듯 그녀에게 서류 봉투 하나를 보여주었다. 그 안에는 입적 신청서와 임시보호 명령서 그리고 강진그룹 관련 조사 자료가 차례로 들어 있었다. 입적식 직전 하늘그룹 법무팀은 서윤에게 기자 질문에 답하지 않아도 된다고 여러 번 안내했다. 그러나 서윤은 몇 가지 질문에는 직접 고개를 들고 자신의 눈으로 견디겠다고 말했다. 누군가의 보호 뒤에 숨기만 한다면 강씨 집안이 만든 이야기는 계속 그녀보다 먼저 걸어갈 것이다. 문식은 그 말을 듣고 한참 침묵하다가 오늘부터 네 속도로 걸으면 된다고 대답했다. 호텔 로비는 이미 언론과 재계 인사들로 붐볐고 카메라 플래시는 유리 천장을 따라 작은 번개처럼 번졌다. 서윤이 문식과 화진 사이에 서서 천천히 걸어 들어오자 사람들의 대화는 낮은 파도처럼 한 번 흔들렸다.
누군가는 여전히 그녀의 출신을 낮게 속삭였고, 누군가는 팔찌의 문양을 알아보려 눈을 좁혔다. 서유는 모든 시선을 피부로 느꼈지만 오늘은 고개를 숙이지 않으려 숨을 조용히 골랐다. 볼룸 입구 근처에는 정태호가 검은 정장을 입고 서 있었고 그의 곁에는 세련그룹 임원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자리했다. 그는 서윤을 보자 아주 짧게 고개를 숙였고 다른 사람들처럼 놀란 얼굴을 만들지 않았다. 그 절제된 태도는 이상하게도 서윤의 긴장을 조금 낮추었고 불필요한 동정을 받지 않는다는 안도감을 주었다. 그녀는 그에게 감사 인사를 하려 했지만 태호는 먼저 작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은 누구도 서윤 씨의 자리를 대신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의 말은 위로보다 단단한 확인에 가까웠다. 직접 서 계시면 나머지는 사람들이 따라오게 될 겁니다. 서윤은 대답 대신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고 처음으로 자신의 발끝이 바닥에 제대로 닿아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태호는 더 다가오지 않았고 그 조심스러운 거리감마저 그녀를 조용히 배려하는 방식처럼 느껴졌다. 행사가 시작되자 문식은 단상 위에서 서윤을 하늘가의 양녀로 맞이한다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식 발표했다.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수십 년 기업을 이끈 사람의 무게로 홀 전체를 조용히 눌렀다. 화진은 서윤의 손을 잡고 단상 가운데로 데려갔고 기자들의 렌즈는 한순간도 그녀를 놓치지 않았다. 서윤은 눈부신 빛 속에서 새해 동안 숨죽였던 식탁 끝에 자신을 가린을 떠올렸다. 문식은 준비된 문장을 읽지 않고 서윤을 처음 만난 비오는 밤부터 천천히 이야기했다. 그는 그녀가 화진을 도왔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자신을 의심하는 법을 배운 사람처럼 조심스러웠다고 말했다. 사람들은 쉽게 웃지 않았고 그 이야기를 듣는 동안 홀의 공기는 뜻밖의 진지해졌다. 서윤은 자신의 상처가 값싼 동정거리로 팔리지 않는다는 사실에 그제야 아주 작게 안도했다. 입적 서류에 도장이 찍히는 바로 그 순간 화진의 손끝은 누구나 알아볼 만큼 눈에 띄게 떨렸다. 이제 우리 딸이에요. 그녀는 마이크를 멀리한 채 서윤에게만 들릴 만큼 낮게 말했다. 서윤은 그 말을 듣고도 곧바로 울지 않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오래 말라있던 무엇인가가 천천히 젖어가는 것을 느꼈다. 박수 소리가 홀 전체를 천천히 채웠고 그 소리는 처음으로 그녀를 밀어내지 않았다. 그러나 그 따뜻하고 낯선 박수는 모두가 예상한 평온한 축복처럼 오래 이어지지 못했다. 볼룸 뒤쪽 문이 열리며 박혜란이 진회색 한복을 입고 들어섰고 강민재와 이채린이 그 뒤를 따랐다. 초대 명단에 없던 세 사람이었지만 혜란은 마치 자신이 이 자리의 주인인 것처럼 태연하게 걸었다. 기자들은 즉시 방향을 바꾸었고 카메라 불빛은 새로운 먹이를 찾은 듯 세차게 터졌다. 혜란은 단상 아래에서 멈추고 올해 사교계에서 단련된 교양 있는 미소로 문식에게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최 회장님, 축하드릴 일에 불청객이 되어 죄송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다음 문장항을 위해 일부러 낮게 다듬어진 칼날 같았다. 다만 저희 집안에 큰 손해를 끼친 사람을 따님으로 맞이하신다니 노파심이 들어 이렇게 왔습니다. 홀 안의 공기가 곧장 얼어붙었다. 서윤은 혜란의 얼굴을 보는 순간 손끝이 차가워졌지만 이번에는 한 걸음도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 민재는 그녀를 보지 않으려는 듯 옆을 바라보았고 체리는 슬픈 표정을 연습한 사람처럼 눈을 낮추었다. 혜란은 기자들을 의식하며 서윤의 출신, 갑작스러운 이혼, 계약서 의혹을 아주 천천히 차례로 꺼냈다. 모든 단어는 예의 바른 문장 속에 들어 있었지만
목적은 분명히 사람 하나를 다시 바닥에 눕히는 것이었다. 그 아이는 가족의 은혜를 배신했습니다. 헤라는 마침내 서윤을 직접 가리키며 마치 오래 참은 진실을 말하는 사람처럼 숨을 내쉬었다. 저희는 조용히 보내주려 했지만 이렇게 큰 가문까지 속이는 모습을 그냥 볼 수는 없었습니다. 기자들의 펜이 빠르게 움직였고 몇몇 손님은 낮은 목소리로 서로의 얼굴을 살폈다. 서윤은 숨을 고르며 어젯밤까지 자신의 심장을 찌르던 말들이 이제는 조금 멀리서 들린다는 것을 알았다. 화진이 참지 못하고 앞으로 나서려 하자 문식은 손끝으로 아주 작게 그녀를 말렸다. 그리고 그는 단상 옆에 서 있던 오상훈에게 눈짓했고 홀 뒤쪽 스크린에 여러 장의 문서가 차례로 떠올랐다. 강진그룹 해외 투자 계약서의 보안 접속 기록, 체린의 사무실 출입 기록, 그리고 민재의 개인 계좌로 흘러간 의심스러운 자금 내역이 한 화면에 정리되어 있었다. 기자들의 숨소리가 동시에 낮아졌고 헤란의 완벽하던 미소는 처음으로 모두가 알아볼 만큼 아주 미세하게 굳었다. 저희도 노파심이 많아서 조금 조사했습니다. 문식은 여전히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 부드러움은 더는 물러섬이 아니었다. 강진그룹에서 사라졌다는 계약서는 분실된 것이 아니라 내부 임원이 투자 손실을 감추기 위해 이동시킨 정황이 있습니다. 민재의 얼굴이 하얗게 식었고 체리는 들고 있던 작은 클러치를 지나치게 세게 움켜쥐었다. 서윤은 그제야 자신의 앞치마 주머니에 들어있던 보안카드의 잔인한 의미를 완전히 이해했다. 상우는 다음 화면을 넘기기 전 민재와 체린이 같은 호텔 객실을 여러 차례 이용한 기록도 함께 공개했다. 메시지 일부에는 계약서 책임을 서윤에게 넘기면 강진그룹의 손실 보고를 늦출 수 있다는 문장이 남아 있었다. 서윤은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불륜보다 더 추악한 것은 자신을 사랑하지 않았던 침묵이 아니라 계획된 배신이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상우는 다음 화면을 넘겼고 체린이 서윤의 앞치마가 걸린 세탁실로 들어가는 CCTV 캡처가 선명하게 나타났다. 홀 안에서 짧은 탄식이 번졌고 기자들의 카메라는 이제 헤란이 아니라 민재와 체린을 향했다. 이 자료들은 이미 수사기관과 금융감독 당국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상우는 차분하게 설명했고 한 글자도 크게 말하지 않았지만 충분했다. 헤라는 처음으로 말문을 잃었고 그녀가 쌓은 품위는 불빛 아래서 얇은 종이처럼 찢어졌다. 서윤은 화면을 바라보며 이상하게도 승리의 기쁨보다 뼈를 누르는 깊은 피로를 먼저 느꼈다. 자신이 아무리 결백해도 그들은 이미 그녀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기 위해 덫을 만들었다. 민재는 자신의 실패를 숨기기 위해 아내의 이름을 버렸고 체리는 그 빈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웃었다. 그 사실이 분노보다 먼저 찾아온 것은 서윤이 그 결혼을 한때 진심으로 믿었기 때문이었다. 민재는 결국 모든 시선을 견디지 못한 듯 단상 쪽으로 다가오며 낮은 목소리로 서윤의 이름을 불렀다. 서윤아, 이건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지 않아. 그는 변명하려 했지만 그녀의 눈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 회사 일이었고 어머니도 압박을 받으셨어. 그 말은 사과처럼 들리려 애썼지만 서윤에게는 또 다른 책임 전가로만 들렸다. 그래서 나를 도둑으로 만들었어요. 서윤은 마이크 없이 말했지만 놀랄 만큼 많은 사람들이 그 목소리를 들었다. 당신이 지키고 싶었던 회사와 체면이 내 인생보다 그렇게 가벼웠나요? 민재는 대답하지 못했고 체리는 그제야 눈물을 흘리는 표정을 만들었다. 그러나 홀 안의 사람들은 이미 어느 눈물이 진짜 상처이고 연기인지 구별하기 시작했다. 헤라는 마지막으로 서윤을 노려보며
네가 하늘가의 이름을 얻었다고 과거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서윤은 그 말에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자신의 손목에 남은 팔찌를 천천히 만졌다. 맞아요. 과거는 사라지지 않아요.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고 그 목소리에는 더 이상 허락을 구하는 떨림이 없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제가 당한 일을 숨기지 않겠습니다. 문식은 보안팀에게 강씨 일가를 안내하라고 지시했고 그 말은 사실상 퇴장 명령이었다. 헤라는 마지막까지 등을 곧게 세웠지만 모든 사람이 보는 걸음 끝에는 분명한 흔들림이 있었다. 민재는 나가면서도 한 번 서윤을 돌아보았고 그 눈빛에는 후회보다 계산이 더 많았다. 서윤은 그 시선을 보며 자신이 왜 그 결혼에서 그렇게 오래 외로웠는지 마침내 알 것 같았다. 행사장 안에서는 사람들이 다시 박수를 보냈지만 이번 박수는 처음보다 훨씬 무겁게 들렸다. 서윤은 자신이 이겼다는 말을 여러 사람에게 들었지만 그 말은 마음에 쉽게 닿지 않았다. 누명을 벗는 일은 빛나는 복수가 아니라 오래 덮어둔 상처를 모두 앞에서 다시 펼쳐 보이는 고통이었다. 화진은 그녀의 손을 잡았고 문식은 더 이상 아무도 네 이름을 함부로 쓰게 두지 않겠다고 말했다. 행사가 끝난 뒤 서윤은 사람들의 축하 인사를 피해 혼자 호텔 테라스로 나와 차가운 밤 공기를 마셨다. 아래 도로에는 검은 차량들이 길게 늘어서 있었고 멀리 남산의 불빛이 희미하게 흔들렸다. 그녀는 방금 얻은 새 이름보다 방금 잃어버린 마지막 미련이 더 크게 느껴졌다. 강민재가 완전히 낯선 사람이 되었음을 받아들이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더 조용하고 무거웠다. 태우는 테라스 문가에서 잠시 조심스럽게 멈춘 뒤 그녀가 돌아보는 것을 확인하고 천천히 다가왔다. 그는 축하한다는 말도 괜찮으냐는 쉬운 질문도 그 긴 밤에는 먼저 하지 않았다. 대신 난간 옆 일정한 거리에 서서 홀 안에서 남은 소음이 유리문 너머로 흐려지는 것을 함께 들었다. 서윤은 그 침묵이 이상하게도 부담스럽지 않다는 사실에 뒤늦게 스스로 조금 깊이 놀랐다. 오늘 자료는 세련그룹 쪽에서도 확인한 겁니까? 서윤은 먼저 물었고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다. 태호는 짧게 고개를 끄덕이며 강진그룹 내부 결제망 일부가 세련그룹 금융망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그쪽은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닙니다. 그는 낮게 말했고 눈빛에는 사업가의 냉정함이 돌아와 있었다. 강진그룹은 투자 손실을 숨기기 위해 더 큰 일을 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윤은 밤하늘을 바라보며 자신이 이제 겨우 한 집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했던 어리석음을 깨달았다. 강씨 집안은 그녀를 버린 것으로 끝내지 않을 것이고 하늘그룹의 이름을 더럽히기 위해 다시 움직일 것이다. 태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오늘 밤 가장 계산적인 제안을 가장 조용한 목소리로 꺼냈다. 서윤 씨를 보호하고 두 그룹의 방어선을 단단히 만들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녀는 그가 말하려는 것을 곧장 이해하지 못했고 차가운 난간을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태호는 그녀의 불안을 재촉하지 않고 계약서를 읽어주는 사람처럼 한 문장씩 천천히 설명했다. 세련그룹과 하늘그룹이 전략적 혼인을 발표하면 강진그룹은 더 이상 그녀를 쉽게 흔들 수 없었다. 언론은 소문보다 동맹에 집중할 것이고 투자자들은 사적인 스캔들보다 두 그룹의 결속을 먼저 보게 될 것이다. 계약 결혼을 말하는 건가요? 서윤은 그 단어를 입 밖으로 내며 스스로의 목소리가 작게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태우는 숨기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얼굴에는 얄팍한 낭만도 허술한 동정도 없었다. 기간과 조건은 모두 서윤 씨가 정할 수 있습니다. 그는 차분히 말했고
그 차분함 때문에 제안은 더 현실적으로 들렸다. 싫다면 이 자리에서 잊어도 됩니다. 서윤은 한때 결혼이라는 이름 안에서 가장 깊게 모욕당한 사람이었다. 다시 그 단어 앞에 서는 일은 비에 젖은 대문 앞에 다시 서는 것처럼 차갑고 무서웠다. 그러나 태호의 제안에는 자신을 소유하려는 욕심보다 전쟁의 지도 위에 놓인 방패 같은 냉정함이 있었다. 그녀는 그것이 위로가 아니라 선택지라는 분명한 점 때문에 오히려 차분히 생각할 수 있었다. 왜 나를 돕는 거죠? 서유는 차가운 난간 앞에서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다. 태우는 잠시 말이 없었고 먼 도로 위의 불빛이 그의 눈동자에 작게 흔들렸다. 강진그룹은 오래전부터 세련그룹의 사업을 흔들어 왔습니다. 그는 사실부터 꺼냈지만 마지막 문장은 조금 느리게 나왔다. 그리고 누군가가 누명을 벗는 장면을 지나치게 늦게 보는 일은 개인적으로도 유쾌하지 않습니다. 그 대답은 사랑의 고백도 아니었고 운명을 말하는 과장도 아니었다. 그래서 서유는 오히려 그 말이 서툰 위로보다 훨씬 더 진심에 가깝다고 느꼈다. 그 사실은 오래 눌린 자존심 안쪽에 처음으로 작은 기준 하나를 세우게 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이 누구에게 기대고 싶은지보다 누구와 나란히 설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했다. 하늘가의 딸이라는 이름은 피난처가 될 수 있었지만 그 이름만으로 그녀의 삶이 완전히 지켜지지는 않을 것이다. 강씨 집안은 다시 공격할 것이고 세상은 또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낼 것이다. 서유는 그 모든 가능성 앞에서 처음으로 흔들리는 것보다 차가운 판단을 먼저 세웠다. 그는 그녀를 구원받아야 할 사람으로 보지 않았고 협상할 수 있는 한 사람으로 앞에 세웠다. 강씨 집안에서 한 번도 얻지 못했던 존중이 낯선 남자의 조용한 계약서 위에서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서유는 오래 침묵한 뒤 자신의 손목에 남은 팔찌를 한 번 더 바라보았다. 그 팔찌는 그녀를 과거로 묶어두는 물건이 아니라 어쩌면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증거가 될지도 몰랐다. 좋아요. 그 결혼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말했고 태호는 그녀의 대답을 재촉하지 않았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태호의 눈빛이 아주 조금 깊어졌고 서유는 처음으로 물러서지 않는 목소리를 냈다. 나를 불쌍해서 선택하지 마세요. 그녀는 자신이 떨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말끝만큼은 끝까지 단단히 붙잡았다. 동정으로 시작한 결혼이라면 계약이라도 결국 나를 다시 무너뜨릴 거예요. 태호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아주 낮게 대답했다. 동정으로는 이런 전쟁을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밤 공기보다 차분했고 이상하게 서윤의 흔들리는 숨을 가라앉혔다. 서윤 씨가 필요하고 저도 이 동맹이 필요합니다. 그 말은 차가운 계산처럼 들렸지만 그 안에는 적어도 거짓된 친절이 없었다. 서윤은 처음으로 누군가와 나란히 서는 일이 사랑보다 먼저 존중에서 시작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테라스 문 너머에서 화진이 서윤을 찾는 걱정 어린 목소리가 늦은 밤바람 사이로 희미하게 들려왔다. 서윤은 태호에게 마지막으로 짧게 고개를 숙이고 다시 빛이 많은 혼란으로 걸음을 돌렸다. 오늘 그녀는 하늘가의 딸이 되었고 강씨 집안의 거짓말을 모두 앞에서 견뎌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자기 인생을 지키기 위해 또 하나의 위험한 문을 스스로 열고 있었다. 제사장 조단이 CEO의 아내. 계약 결혼 발표는 입적식 다음 날 아침. 세련그룹과 하늘그룹의 공동 보도자료로 세상에 공개되었다. 문장들은 차갑고 공식적이었지만 사람들은 그 사이에서 사랑과 거래와 복수의 냄새를 마음대로 찾아냈다. 정태호와 한서윤의 이름이 같은 줄에 놓이자 포털 실시간 기사들은
몇 시간 동안 멈추지 않고 새로 올라왔다. 서유는 화면을 내려보며 이제 자신의 사생활이 기업 가치처럼 숫자로 흔들린다는 사실을 조용히 받아들였다. 세련그룹 사옥 앞에는 이른 아침부터 기자들이 몰렸고 검은 차량이 도착할 때마다 카메라 불빛이 바닥을 희게 만들었다. 서유는 차 안에서 검은 코트 단추를 한 번 더 잠갔고 손목의 은빛 팔찌 위로 얇은 시계를 덧대어 찼다. 태호는 옆자리에서 아무 말 없이 그 움직임을 보다가 그녀가 문손잡이를 잡기 직전 낮게 말했다. 오늘은 웃지 않아도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얼굴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 말은 이상하게도 많은 위로보다 더 현실적인 힘이 되었다. 서유는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고 차문이 열리자 찬 공기와 질문들이 동시에 거칠게 밀려들었다. 기자들은 결혼이 진짜냐고 물었고 강진그룹과의 분쟁 때문에 혼인을 서두른 것이 아니냐고 소리쳤다. 태호는 그녀보다 반걸음 앞에 서지 않았고 정확히 옆에 서서 같은 방향으로 걸었다. 그 작은 위치 하나가 서윤에게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울 만큼 분명한 의미로 다가왔다. 강민재는 늘 그녀보다 앞서 걸었고 필요할 때는 뒤에 세웠으며 불리할 때는 혼자 남겨두었다. 그러나 태호는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친절을 하지 않았고 대신 사람들이 보는 자리에서 그녀의 옆자리를 비워두지 않았다. 서유는 건물 유리문에 비친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계약이라도 존중은 실제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 공식 혼인식 전날 밤 서유는 관저가 아니라 하늘가 저택에서 마지막 저녁을 보냈다. 화즈는 반지를 닦아주며 결혼이 또 다른 감옥이 되면 언제든 돌아오라고 말했다. 문식은 그 말을 막지 않았고 대신 모든 계약 조항을 3번 확인했다. 서유는 두 사람의 걱정을 보며 가족이란 가두는 이름이 아니라 돌아올 길을 남기는 이름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공식 혼인식은 조용하게 진행되었지만 그 조용함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소문을 낳았다. 재벌가 혼인식답게 화려한 꽃과 긴 축사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두 사람은 가족과 법무팀만 참석한 자리에서 서류를 확인했다. 서유는 서명란 앞에서 잠시 펜을 멈추었고 결혼이라는 단어가 다시 손끝을 차갑게 만들었다. 태호는 그 순간 아무 말도 재촉하지 않고 그녀가 스스로 움직일 때까지 기다렸다. 계약서의 우선 조건은 서윤 씨의 안전과 의사입니다. 태호는 변호사들 앞에서 차분하게 말했다. 공식 일정, 거주 방식, 언론 대응은 모두 상호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 문장들은 낭만적이지 않았지만 서유는 그 안에서 처음으로 자신이 지워지지 않는 결혼을 보았다. 그녀는 펜을 들고 이름을 적었고 이번 글씨도 지난 이혼 서류처럼 흔들리지 않았다. 세련그룹의 공식 관저는 한남동 언덕 위에 있었고 도시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조용한 집이었다. 서유는 그곳으로 들어가며 다시 누군가의 집 안에서 오래된 기억처럼 길을 잃는 기분을 느꼈다. 그러나 태호는 사용인들에게 그녀를 사모님이라고 부르라고 지시하지 않았고 원하는 호칭을 직접 정하게 하라고 말했다. 서유는 그 배려가 과장되지 않아 이상하게도 더 오래 마음에 남는다는 것을 느꼈다. 첫날 밤, 두 사람은 같은 관저 안에서도 각자의 방을 쓰기로 다시 확인했다. 태호는 계약서에 없는 불편함은 언제든 두 사람이 새 조항으로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서유는 그 말을 듣고 아주 잠깐 웃었고 웃고 난 뒤에야 자신이 며칠 동안 웃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그 웃음은 작았지만 낯선 집의 높은 벽을 아주 조금 덜 차갑게 만들었다. 집무실 옆 작은 서재는 그녀를 위해 비워져 있었고 책상 위에는 하늘그룹과 세련그룹의 공동 프로젝트 자료가 정리되어 있었다.
태우는 결혼이 방패라면 실력은 그 방패를 오래 버티게 하는 가장 단단한 뼈대라고 설명했다. 서유는 그 말을 듣고 자료 첫 장을 넘겼고 강씨 집안에서 몰래 정리하던 물류보고서와 비슷한 숫자들을 발견했다. 아무도 몰랐지만 그녀는 새해 동안 부엌과 식당 사이에서도 회사가 무너지는 소리를 들으며 배웠다. 결혼 발표 뒤 그녀가 처음 마주해야 하는 공식 일정은 세련그룹 임시 주주 간담회였다. 서유는 단순히 초대받은 사람이 아니라 CEO의 배우자로서 모두가 보는 가장 앞줄에 앉아야 했다. 회의장 입구에는 고위 임원들과 사회이사들이 줄지어 있었고 그들의 눈빛은 기자들보다 더 조용하고 계산적이었다. 누군가는 그녀를 새 동맹의 상징으로 보았고 누군가는 언제든 흔들릴 위험한 스캔들의 중심으로 보았다. 태호는 행사 시작 전 빈 회의실에서 서윤에게 동선을 한 번 더 설명했다. 그는 손으로 걸어갈 방향을 짚었고 질문을 받으면 어떤 주제는 넘겨도 된다고 말했다.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낮았지만 이상하게 긴장한 심장을 정리해 주었다. 다만 아는 것을 숨길 필요도 없습니다. 서유는 그 말을 듣고 강씨 집안에서 배운 침묵의 습관을 천천히 내려놓으려 애썼다. 간담회가 시작되자 한 사회이사가 결혼으로 인한 기업 이미지 리스크를 지나치게 정중한 문장으로 우회적으로 질문했다. 태호는 대답하려 했지만 서유는 숨을 한 번 고른 뒤 아주 조심스럽게 마이크를 자신 쪽으로 당겼다. 그녀는 손끝이 얇게 떨리는 것을 느꼈지만 사람들의 차가운 눈을 끝내 피하지 않았다. 저는 이미지가 아니라 사실로 평가받고 싶습니다. 서유는 준비한 문장이 아니라 오래 마음에 고여있던 말을 천천히 꺼냈다.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불편하시다면 그 불편함을 없앨 자료를 앞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회의장 뒤쪽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고 태우는 아무 표정 없이 그녀가 말을 끝낼 때까지 기다렸다. 서유는 그 기다림 속에서 자신이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끼어들지 않고 존중받는다는 것을 느꼈다. 며칠 동안 서유는 세련그룹의 일정과 언론 교육, 하늘그룹 재단 업무를 동시에 익혀야 했다. 아침에는 기자들 앞에서 짧게 인사했고, 오후에는 재단 회의에서 후원 사업 자료를 검토했다. 밤이 되면 관저 서재에서 물류 플랫폼 보고서를 읽었고, 새벽녘이 되어서야 손목이 뻐근한 것을 느꼈다. 태우는 늦게 돌아올 때마다 서재 불이 켜진 것을 보고 말없이 따뜻한 차를 책상 모서리에 놓았다. 어느 날에는 작은 손목 보호대가 함께 놓여 있었고 다른 날에는 그녀가 표시해둔 기사 옆에 정확한 반박 자료가 꽂혀 있었다. 서유는 그 물건들을 받을 때마다 고맙다는 말을 삼켰지만 다음 날 차가 식기 전에 마시는 것으로 조용히 대답했다. 그런 사소한 밤들이 서윤에게는 화려한 보석보다 이상하게도 훨씬 더 오래 마음에 남았다. 태호는 그녀에게 쉬라고 명령하지 않았고 무리하지 말라는 말도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았다. 대신 자료 더미 옆에 표시용 탭을 두거나 어려운 금융용어가 정리된 얇은 파일을 책장에 끼워 두었다. 서유는 그가 돌봄을 소리 없이 처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느린 밤들 속에서 조금씩 알게 되었다. 어느 비가 내리던 밤, 서유는 복잡한 숫자를 보다가 결국 의자에 기대잠이 들었다. 새벽 2시가 가까운 시간이었고 창밖에는 비슷한 모양의 도시 불빛이 길게 흐르고 있었다. 태우는 회의에서 돌아와 그녀의 어깨 위에 담요를 덮어주었고 책상 위 보고서에 적힌 손글씨를 한참 바라보았다. 그 글씨는 서툴지 않았고 오히려 실물을 오래 관찰한 사람만이 남길 수 있는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서윤이 눈을 뜨자 그는 한 걸음 물러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파일을 정리하고 있었다. 제가 너무 오래 잤나요? 그녀는 당황해 일어나려 했지만 태호는 손짓으로 천천히 앉아 있으라고 했다. 사흘 동안 제대로 잔 시간이 6시간도 되지 않습니다. 그는 무심하게 말했지만 책상 위에는 이미 가벼운 죽과 따뜻한 물이 놓여 있었다. 서윤은 그 조용한 배려 앞에서 마음 한쪽이 아주 작게 풀리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겨우 손끝에 닿기 시작한 평온은 이번에도 상처 많은 그녀에게 오래 허락되지 않았다. 강씨 집안은 침묵하는 척 다시 움직였고 이번에는 훨씬 더 정교하고 비열한 방법을 선택했다. 익명의 내부 고발자라는 이름으로 서윤이 하늘가에 접근하기 전부터 입적을 노리고 있었다는 문서가 공개되었다. 문서에는 보육원 기록 일부와 조작된 메시지들이 섞여 있었고 사람들은 다시 그녀를 계산적인 여자로 부르기 시작했다. 더 치명적인 것은 다음 날 아침 곧바로 숫자로 나타난 주식시장의 차가운 반응이었다. 세련그룹과 하늘그룹의 공동물류 플랫폼 주가는 오전장에서 동시에 흔들렸고 외국계 펀드들은 리스크 관리를 이유로 매도 보고서를 냈다. 방송 패널들은 서윤의 신분 논란이 두 그룹의 지배구조, 불확실성을 키웠다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떠들었다. 서윤은 관저 거실 화면에 떠오르는 붉은 숫자들을 보며 자신의 이름이 또다시 누군가의 공격 무기가 되는 것을 보았다. 문식은 즉시 법적 대응을 지시했고 화진은 서윤에게 아무 기사도 읽지 말라고 부탁했다. 태호는 홍보팀의 무리한 감성 대응을 금지했고 숫자와 원본 기록으로만 반박 자료를 만들라고 지시했다. 사람들은 그녀를 감정의 주인공으로 만들고 싶어 했지만 태호는 이 싸움이 사실의 자리에서 끝나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서윤은 손안에서 뜨거워진 휴대전화를 내려놓지 않았고 이번에는 눈을 감고 숨지도 않았다. 그녀는 조작된 메시지 날짜와 자신이 강씨 집안에서 작성했던 물류 개선 보고서의 날짜가 이상하게 겹친다는 점을 발견했다. 그 보고서는 민재가 실패한 해외 투자 손실을 줄이기 위해 몰래 참고했던 자료였다. 서윤은 곧바로 관저 서재로 가서 오래된 이메일 백업과 노트 사진들을 차례로 꺼냈다. 강씨 집안에서 며느리로만 취급받던 시절. 그녀는 비서들이 흘린 자료를 보고 물류 손실 원인을 따로 정리해 두었다. 당시 민재는 그 보고서를 읽고도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만 며칠 뒤 같은 내용이 강진그룹 임원 회의에 올라갔다. 서윤은 그때 자신의 이름이 빠진 것을 알고도 무너지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 끝내 침묵했었다. 이제 그 오래된 침묵은 더 이상 서윤도 그녀가 지키려던 누구도 지켜주지 못했다. 태호는 그녀가 정리한 자료를 읽고 처음으로 판단을 유보한 사람처럼 오래 말없이 페이지를 넘겼다. 이건 방어 자료가 아니라 공동 플랫폼의 핵심 개선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는 낮게 말했고 눈빛에는 놀라움보다 빠른 판단이 먼저 떠올랐다. 서윤은 자신이 부엌과 서재 사이에서 써둔 문장들이 이제 회의실 한가운데로 나갈 수 있다는 사실에 숨이 막혔다. 다음 날 오전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고 세련그룹과 하늘그룹의 주요 임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일부 이사들은 언론 리스크를 이유로 결혼 발표를 일정 기간 숨기거나 서윤의 공식 일정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누군가는 그녀가 경영과 무관한 인물이라며 더 이상 전면에 세우면 손실이 커진다고 말했다. 그 말은 겉으로는 정중했지만 서윤에게는 예전 강씨 집안 식탁의 빈 의자를 떠올리게 했다. 태호가 대신 입을 열기 전 서윤은 이번에도 자신 앞에 놓인 마이크를 잡았다. 회의실은 금세 조용해졌고
몇몇 이사는 노골적으로 불편한 표정을 얼굴에서 전혀 감추지 않았다. 저를 뒤로 물리면 주가는 하루 이틀 안정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손에 든 자료 첫 장을 펼치며 천천히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다. 그녀는 강진그룹의 하청 물류망 문제와 해외 투자 손실, 그리고 세련그룹 금융망의 남은 결제 흐름을 차례로 설명했다. 숫자는 복잡했지만 그녀의 설명은 실무자들이 동시에 고개를 들 만큼 놀랍게 정확하고 선명했다. 한 이사가 자료 출처를 묻자 서유는 자신이 강씨 집안에서 직접 작성했던 개선안을 화면에 띄웠다. 화면 아래에는 새해 전 저장 일자와 그녀의 개인 이메일 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회의실을 누르던 차가운 공기가 사람들의 표정과 함께 눈에 보이게 천천히 바뀌기 시작했다. 방금 전까지 스캔들의 당사자로 보던 사람들은 이제 그녀의 문장 안에서 실제 손실을 줄일 수 있는 경로를 읽고 있었다. 태호는 옆자리에서 거의 개입하지 않았고 필요한 숫자가 나올 때만 짧게 자료 위치를 넘겨주었다. 서유는 그가 자신을 대신해 말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그 어떤 보호보다 강한 신뢰라는 것을 알았다. 제가 강씨 집안에서 배운 것은 침묵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서유는 마지막 장을 넘기며 자신도 모르게 조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그곳에서 들은 숫자와 본 서류들이 오늘은 저를 다시 살릴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숨을 고르고 화면의 결론 부분을 가리켰다. 공동 플랫폼은 강진그룹 하청망을 배제하고도 3개월 안에 대체 경로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사회장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가장 먼저 움직인 사람은 세련그룹 재무 담당 사회이사였고 그는 서윤의 대체 경로 계산이 현실적인지 실무팀에 즉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하늘그룹 물류본부장은 이미 일부 노선이 가능하다며 비용이 예상보다 낮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누군가는 조심스럽게 박수를 치려다 멈췄고 그 어색한 움직임이 회의실 분위기의 변화를 분명히 보여주었다. 태우는 긴 회의가 끝난 뒤에도 사람들 앞에서 바로 그녀를 쉽게 칭찬하지 않았다. 그는 사람들이 모두 나간 뒤에야 조용한 회의실에서 서윤에게 자료 한 장을 돌려주었다. 오늘 결정적인 부분은 제가 아니라 서윤 씨가 막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숨기지 못한 인정이 있었다. 서윤은 그 말을 듣고도 웃지 못했지만 눈가에 맺힌 긴장이 아주 조금 풀렸다. 처음으로 제가 이 자리에 있어도 되는 사람 같았습니다. 서윤은 빈 회의실 창문을 바라보며 낮게 말했다. 태호는 대답하기 전 잠시 침묵했고 그 침묵은 이상하게도 이번에도 조금도 불편하지 않았다. 처음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제야 본 겁니다. 그는 짧게 대답했고 서윤은 그 한 문장이 오래 아픈 곳을 정확히 짚는 것을 느꼈다. 계약서에는 한 줄도 적히지 않았던 감정이 조용히 두 사람 사이에 놓이기 시작했다. 그날 밤 두 그룹의 주가는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시장을 흔들던 폭락은 멈추었다. 언론은 서윤이 이사회에서 직접 프로젝트 리스크를 설명했다는 소식을 새로 다루었고 일부 경제지는 그녀를 예상 밖의 실무형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강씨 집안이 뿌린 의혹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더 이상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지 않았다. 서윤은 관저 창가에서 기사 제목들을 바라보며 오늘 자신이 처음으로 자기 이름을 직접 지켰다고 생각했다. 태호는 모두가 잠든 늦은 밤 별도의 보안팀 보고서를 자신의 개인 단말기로 받았다. 보고서에는 서윤의 보육원 기록을 조작한 파일의 최초 업로드 위치가 적혀 있었고 그 주소는 강진그룹 장학생 재단의 오래된 서버와 연결되어 있었다.
더 깊은 첨부 자료에는 20여 년 전 산부인과 기록 삭제와 관련된 회계 지출 내역이 남아 있었다. 태호는 화면을 확대했고 오래전 기록 담당자 이름 옆에 박혜란의 친정 쪽 법무법인 인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그 법무법인은 당시 강진그룹 장학재단의 후원금 집행과 하늘과 친족 재산 신탁을 동시에 관리했던 곳이었다. 우연이라고 부르기에는 선들이 너무 오래, 너무 정확하게 같은 어두운 한 곳으로 모이고 있었다. 그는 화면 위 오래된 이름들을 바라본 채 한동안 손끝 하나 움직이지 못했다. 지금까지의 싸움은 이윤과 누명과 투자 손실의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기록은 훨씬 오래된 곳을 가리키고 있었다. 누군가 서윤이 태어나던 시점부터 그녀의 이름을 지웠고 그 흔적은 강씨 집안과 믿을 수 없을 만큼 가까웠다. 태호는 서류를 접어 금고에 넣은 뒤 서윤이 있는 서재 쪽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서윤은 아직 책상 앞에서 다음 회의 자료를 읽고 있었고 자신에게 다가오는 오래된 진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태호는 문 앞에서 잠시 멈췄고 지금 이 사실을 말하면 그녀가 또다시 무너질 수 있음을 알았다. 그러나 숨긴다고 해서 오래 묻힌 진실이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는 손에 든 보고서를 더 세게 쥐며 서윤의 잃어버린 이름이 강씨 집안의 가장 깊은 죄와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았다. 제후장 이름으로 불리는 여자. 금융감독원 합동 청문회가 열린 그날 아침. 서울의 하늘은 이상할 만큼 맑고 차가운 빛을 띠었다. 세련그룹과 하늘그룹, 강진그룹의 주요 임원들이 한자리에 모였고 기자들은 건물 바깥에서 긴 줄처럼 늘어서 있었다. 서윤은 검은 정장을 입고 복도 끝에 서서 손목의 은빛 팔찌를 아주 조용히 만졌다. 오늘 그녀는 누군가의 아내나 양녀가 아니라 자신의 이름으로 그 문 안에 들어가야 했다. 청문회장에 들어가기 전 태우는 마지막으로 그녀에게 원하면 오늘 발언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서윤은 잠시 그 말을 생각하다가 오늘 침묵하면 다시 누군가가 자신의 이야기를 대신 쓰게 된다고 대답했다. 태우는 더 설득하지 않았고 대신 그녀가 직접 정리한 발언문을 자료맨 위에 올려두었다. 그 작은 행동은 이번 싸움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그녀에게 아주 조용히 확인해 주었다. 태호는 그녀 옆에서 자료 가방을 들고 있었고 평소보다 훨씬 더 말수가 적었다. 전날 밤 그는 오래된 출생 기록과 강씨 집안의 조작 자료를 모두 서윤에게 보여주었다. 서윤은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만 새벽이 가까워질 때까지 한 장씩 끝까지 읽었다. 누군가가 자신의 삶을 훔친 이야기는 분노보다 먼저 설명하기 어려운 깊은 공허함을 남겼다. 기록은 잔인할 만큼 분명했고 오래된 거짓말은 마침내 날짜와 계좌번호를 가진 얼굴로 돌아왔다. 20여 년 전 하늘과 친족 중 한 명이 낳은 아이가 산부인과에서 사라졌고 그 아이의 재산 신탁은 강진그룹 장학재단을 거쳐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박혜란의 친정 법무법인은 그 과정을 관리했고 보육원에 남겨진 서윤의 발견 기록은 뒤늦게 조작되었다. 서윤은 자신이 버려진 아이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이름째 지워진 아이였다는 사실을 마주했다. 문식과 화진은 그 진실을 듣고도 그녀에게 어떤 결론도 그날 밤 서둘러 강요하지 않았다. 화진은 밤새 서윤의 곁에 앉아 손만 잡아주었고 문식은 모든 결정권을 그녀에게 두겠다고 말했다. 피가 증명하는 것보다 네가 견딘 시간이 더 중요하다. 문식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문장은 서윤을 무너지지 않게 붙들었다. 그녀는 그제야 가족이라는 이름이 소유가 아니라 상처 입은 사람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일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청문회장 문이 열리자
수십 개의 시선이 조용한 바늘처럼 한꺼번에 그녀의 얼굴 위로 꽂혔다. 강민재는 피곤하고 창백한 얼굴로 변호인 옆에 앉아 있었고, 박혜라는 아직도 꼿꼿한 자세를 잃지 않으려 애썼다. 이채리는 눈에 띄게 초조해 보였고, 손에 쥔 흰 휴지를 계속 접었다 폈다. 서유는 그들을 보며 심장이 흔들릴 줄 알았지만, 이상하게도 오래된 방을 지나가는 사람처럼 차분했다. 청문회는 강진그룹의 해외 투자 손실은폐와 계약서, 조작 의혹부터 아주 천천히 시작되었다. 세련그룹 보안팀은 결제망 접속 기록과 내부 승인 자료를 차례로 제출했고, 하늘그룹 법무팀은 조작된 보육원 문서의 원본 대조 결과를 공개했다. 스크린에는 오래 숨겨진 날짜와 이름, 계좌 번호와 서명이 누군가의 거짓말을 따라 순서대로 떠올랐다. 한때 서윤을 짓눌렀던 의심들은 이제 숫자와 문서가 되어 강씨 집안 앞에 놓였다. 민재는 처음에는 회사 관행이라는 말로 책임을 흐리려 했고, 변호인은 모든 일을 실무자 판단으로 돌리려 했다. 그러나 태호가 제출한 금융망 기록은 민재의 개인 승인과 채린의 계정 사용 시간이 정확히 겹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채린은 결국 변호인의 만류를 뿌리치고 혜란의 지시로 서윤의 앞치마에 보안 카드를 넣었다고 털어놓았다. 그 순간 민재의 얼굴은 완전히 무너졌고, 혜란은 처음으로 체면을 잃은 사람의 눈을 했다. 하지만 진짜 침묵은 가장 깊은 서랍에 오래 덮여 있던 출생 기록이 공개되었을 때 찾아왔다. 상우는 서윤의 팔찌 문양과 하늘과 신탁 서류의 문양이 일치한다는 감정 결과를 제출했다. 이어서 유전자 검사 결과가 공개되었고, 서윤이 최문식의 사촌 형제 계열과 직접 연결된 혈족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법적으로 그녀는 양녀이면서 동시에 하늘가가 20여 년 동안 찾지 못했던 혈통의 상속권자였다. 방청석 어딘가에서 낮은 탄식이 번졌고, 기자들의 팬소리는 믿기 어려울 만큼 오래 멈추었다. 화진은 떨리는 손수건으로 입을 막았고, 문식은 눈을 감은 채 길게 숨을 내쉬었다. 서유는 자신의 이름이 다시 바뀌는 순간에도 이상하게 기쁨보다 무거운 슬픔을 먼저 느꼈다. 그녀는 만약 그 아이가 지워지지 않았다면 다른 집의 식탁 끝에서 사랑을 구걸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녀는 곧 그 위험하고 쓸쓸한 생각을 스스로 조용히 멈추는 법을 배웠다. 빼앗긴 시간을 슬퍼하는 일은 필요했지만 그 시간 때문에 앞으로의 선택까지 빼앗길 수는 없었다. 그녀가 찾은 것은 빛나는 왕관이 아니라 너무 오래 늦게 도착한 출생의 문장이었다. 박혜라는 마지막까지 모든 것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오래된 회계 장부는 그 거짓말을 조용히 밀어냈다. 법무법인 내부 메모에는 신탁 자금 이동과 기록 삭제를 확인한 혜란의 서명이 남아 있었다. 혜란의 친정은 하늘가의 재산 일부를 강진그룹 위기 때 담보처럼 사용했고, 아이의 존재는 그 거래를 위협하는 위험이었다. 그래서 그 아이는 이름 없이 보육원 앞에 놓였고, 훗날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다시 강씨 집안에 들어왔다. 서유는 그 아이가 자신이라는 사실을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마음은 그 사실을 조금 늦게 따라왔다. 강씨 집안은 그녀를 태어나던 순간에도 잔인하게 지웠고, 결혼한 뒤에도 똑같이 다시 지웠다. 한 번은 재산을 숨기기 위해서였고, 또 한 번은 실패한 회사를 지키기 위해서였다. 그 생각이 가슴 깊은 곳을 지나가자 그녀는 처음으로 조금도 피하지 않고 혜란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어머니라고 불렀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서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차가운 청문회장 끝까지 분명하게 닿았다. 그때 저는 정말 가족이 되고 싶었습니다. 혜란은 입술을 움직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서윤은 잠시 떨리는 숨을 고른 뒤
자신의 팔찌를 손목 위에서 조용히 돌렸다. 그 작은 움직임은 잃어버린 시간을 다시 손목 위에 붙잡는 조용한 의식처럼 보였다. 하지만 당신들은 제가 누구인지 몰라서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말했고 방 안의 모든 카메라가 숨을 죽인 듯 멈추었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웠고 필요했기 때문에 다시 이용했습니다. 그 문장은 분노처럼 높지 않았지만 그래서 더 오래 사람들 마음에 남았다. 청문회장 안에 누구도 그 순간 서윤에게 함부로 값싼 동정을 보낼 수 없었다. 민재는 짧은 휴식 시간이 되자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차가운 복도 끝에서 서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예전보다 훨씬 초라해 보였고 비싼 정장은 어깨 위에서 낯설게 떠 있었다. 서윤아, 잠깐만 이야기하자. 그의 목소리에는 그녀가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듣지 못했던 간절함이 묻어 있었다. 태호가 한 걸음 다가서려 했지만 서윤은 아주 작게 손을 들어 그를 멈추게 했다. 민재는 자신도 모든 것을 몰랐고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회사만 지키려 했다고 말했다. 그는 결혼 초기에 서윤이 조용히 자신을 기다리던 밤들을 기억한다고 했고 그때 조금만 다르게 행동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그 말들은 이미 너무 늦게 도착한 오래된 편지처럼 힘을 잃고 있었다. 서윤에게 필요한 것은 과거의 후회가 아니라 그 과거에서 완전히 걸어 나올 권리였다. 민재는 더 가까이 다가오지 못한 채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알겠다고 말했다. 그는 옛날로 돌아가자는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보다 더 비겁하고 무른 말을 골랐다. 네가 원하면 내가 다 바로잡을 수 있어.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고 눈빛에는 후회와 계산이 동시에 뒤섞여 있었다. 서윤은 그 눈을 보며 자신이 한때 저 불완전한 시선을 사랑이라고 착각했다는 사실이 슬펐다. 당신은 바로잡을 기회가 이미 너무 많았어요. 서윤은 조용히 대답하며 복도 창밖의 맑은 하늘을 잠깐 바라보았다. 내가 식탁 끝에 서 있을 때도, 도둑으로 몰렸을 때도, 비 맞으며 나갔을 때도요. 민재는 입술을 깨물었고 아무 변명도 더 찾지 못했다. 그녀는 그에게 화를 내고 싶었지만 더 이상 그럴 힘도 필요도 남아있지 않았다. 용서해 달라는 말은 하지 않을게. 민재는 마지막으로 낮게 말하며 처음으로 완전히 패배한 사람처럼 고개를 숙였다. 그래도 한 번쯤은 나를 이해해 줄 수 없을까? 서윤은 그 말에 아주 오래 그를 바라보았다. 이해라는 단어는 늘 가해자에게 너무 편리했고 피해자에게는 지나치게 무거운 짐으로 오래 남았다. 그녀는 마침내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가장 조용한 방식으로 그의 마지막 기대를 내려놓았다. 이해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돌아가지는 않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복도 끝까지 흔들림 없이 흘러갔다. 당신을 미워하는 일에도 더는 내 시간을 쓰지 않겠습니다. 민재는 그 말에 오히려 더 깊게 무너졌고 서윤은 처음으로 그의 등을 보며 떠나는 사람이 되었다. 복도 끝에서 태호는 아무 말 없이 그녀가 걸어오는 속도에 맞춰 나란히 섰다. 청문회장 안쪽에서는 혜란이 마지막으로 거칠게 서윤을 불렀지만 서윤은 끝내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 목소리에는 명령과 애원이 뒤섞여 있었고 예전의 그녀라면 그 불완전한 부름에 멈췄을지도 몰랐다. 그러나 이제 서윤은 자신을 멈추게 하던 죄책감이 누구의 것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녀는 문을 지나며 더 이상 남의 죄를 들고 살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말했다. 청문회는 오후 늦게 끝났고 강진그룹에 대한 특별 조사와 주요 임원 고발이 공식화되었다. 헤라는 퇴장하면서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지만 더 이상 누구도 그녀의 품위를 믿지 않았다.
체리는 증언 협조 조건으로 보호를 신청했고, 민재는 결국 모든 직책에서 물러나야 했다. 서유는 건물 밖 기자들 앞에 서서 준비된 원고 대신 자신이 직접 쓴 짧은 문장을 읽었다. 저는 오늘 잃어버린 과거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카메라 앞에서 천천히 말했고, 수많은 플래시가 흰 파도처럼 터졌다. 하지만 그 과거가 제 미래를 대신 결정하게 두지는 않겠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동시에 쏟아졌지만 서유는 더 이상 눈을 피하지 않았다. 하늘그룹과 세련그룹의 공동 프로젝트는 예정대로 진행되고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로 제 이름을 증명하겠습니다. 그날 밤 관저로 돌아온 서유는 처음으로 아무 자료도 펼치지 않고 긴 창가에 앉았다. 태호는 그녀에게 따뜻한 차를 건넸지만 오늘은 책상 모서리에 조용히 두고 가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맞은편에 앉아 오늘만큼은 괜찮지 않아도 된다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서유는 그 한마디에 오래 참았던 눈물을 조금 흘렸고 태호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 시간을 지켜주었다. 며칠 뒤 하늘그룹 임시 주주총회가 유리벽 높은 본사 회의장에서 조용하고 엄숙하게 열렸다. 문식은 건강 문제와 지배구조 개편을 이유로 재단 이사장직과 신탁 관리 권한 일부를 서윤에게 넘기겠다고 발표했다. 사람들은 다시 놀랐지만 이번에는 그녀의 자격을 묻는 목소리가 이전보다 훨씬 더 작았다. 세련그룹과 하늘그룹 공동 플랫폼의 대체 물류 계획이 이미 시장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서유는 회의장 앞에서 잠시 멈추며 오래전 자신이 빈 의자 하나에도 앉지 못했던 밤을 떠올렸다. 과거의 그녀라면 누군가 허락해 주기를 기다렸겠지만 이제는 문 앞에서 자기 숨을 스스로 고르면 되었다. 회의실 안쪽 전광판에는 새 안건명과 함께 두 개의 직함이 조용히 떠 있었다. 하늘재단 신탁위원장 한서윤, 그리고 공동 플랫폼 전략 고문 한서윤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주주총회 전, 문식은 서윤에게 하늘가의 이름을 무거운 부담으로만 받아들이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화진은 그녀의 재킷깃을 정리해주며 오늘부터는 네가 우리를 지키는 사람이기도 하다고 속삭였다. 서윤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지만 더 이상 자신이 과분한 자리에 서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녀는 상처 때문에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견딘 시간과 능력으로 그 자리에 도착했다. 태호는 회의실 뒤편에서 그 이름을 바라보다가 얇은 봉투 하나를 들고 서윤에게 천천히 다가왔다. 그의 손에는 두 사람을 세상 앞에 묶어주었던 계약 결혼서 원본이 들어 있었다. 오늘 이후 이 계약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고 서유는 그 문장이 예상보다 깊게 가슴을 흔드는 것을 느꼈다. 두 사람 사이에 놓였던 계약은 전쟁을 견디게 했지만 이제 더 이상 방패로만 남을 수 없었다. 그러면 우리는 끝인가요? 서유는 묻고 나서야 자신의 목소리에 섞인 작은 두려움을 깨달았다. 태호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고 대신 봉투에서 계약서를 꺼내 그녀 앞에서 반으로 접었다. 계약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그는 낮게 말하며 처음으로 업무 보고가 아닌 한 사람의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저는 끝내고 싶지 않습니다. 서유는 숨을 멈추었고 회의실 바깥의 소음이 한순간 아주 멀리 밀려났다. 태호는 작은 반지 상자를 꺼내지 않았고 사람들 앞에서 보여줄 화려한 고백도 준비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가 가장 두려워했던 결혼이라는 단어를 가장 조심스럽고 낮은 방식으로 새로 놓았다. 이번에는 조건이 아니라 마음으로 청하고 싶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오래 눌러둔 진심 때문에 조금 흔들렸다. 한서윤 씨,
제 곁에 남아주시겠습니까? 태호는 그녀보다 한 걸음 앞서지도 않았고 뒤에서 밀지도 않았다. 그는 처음 만난 날부터 그랬듯 그녀가 선택할 수 있는 정확한 거리를 남겨두고 기다렸다. 서유는 그 거리 안에서 자신이 더 이상 쫓겨난 사람이 아니라 머물지 떠날지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대답하기 전 그녀는 오래 버틴 사람처럼 먼저 아주 작게 웃을 수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손목에서 팔찌를 만지고 오래 잊고 있던 평온한 얼굴로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이번에도 조건이 있어요. 서윤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결코 가벼운 장난처럼 쉽게 들리지는 않았다. 태호는 아주 희미하게 웃었고 그녀가 그 말을 끝까지 마칠 때까지 조용히 기다렸다. 나를 지켜주는 사람이 아니라 나와 함께 걷는 사람이 되어주세요. 서유는 대답하기 전 강씨 집안에서 처음 혼인신고서를 쓰던 날을 아주 짧게 떠올렸다. 그때 결혼은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한 문이었고, 그래서 그녀는 그 문 앞에서 너무 오래 자신을 낮추었다. 지금의 선택은 그때와 다르게 완전히 그녀 자신의 가장 분명한 의지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집에 들어가기 위해 손을 내미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걸을 사람을 스스로 고르고 있었다. 태호는 대답 대신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고 그 손길에는 소유하려는 힘이 없었다. 계약서 위에 도장을 찍던 차가움도 없었고 세상 앞에 보여주기 위한 연기도 없었다. 그 조건은 제가 먼저 원했던 겁니다. 그는 낮게 말했고 서유는 그제야 오래 버티던 숨을 편하게 내쉬었다. 사랑은 갑자기 모든 상처를 지우지 않았지만 앞으로의 길을 혼자 걷게 두지도 않았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사람들은 새 신탁위원장을 기다리며 회의용 의자에서 예의를 갖춰 천천히 일어섰다. 서유는 태호의 손을 놓고 문식과 화진이 앉아있는 앞줄을 향해 먼저 고개를 숙였다. 화진은 이미 눈물을 닦고 있었고 문식은 흐트러진 얼굴로 조용하고 긴 박수를 쳤다. 서유는 그 박수를 받으며 오래전 식탁 끝에 서 있던 자신에게 마음속으로 가장 늦은 위로를 건넸다. 너는 버려진 사람이 아니라 너무 오래 잘못된 문 앞에서 혼자 기다린 사람이었다. 이제는 누구의 허락도 없이 내 이름으로 문을 열고 당당히 안으로 들어가면 된다. 서유는 단상 위로 걸어 올라갔고 전광판의 세 글자는 더 밝고 선명한 빛으로 켜졌다. 한서윤이라는 이름은 더 이상 누군가의 며느리나 누군가의 불쌍한 과거를 설명하는 말이 아니었다. 그 이름은 그녀가 되찾은 출생이었고 스스로 지킨 존엄이었으며 앞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의 이름이었다. 그녀는 그 이름이 더 이상 상처의 설명이 아니라 살아갈 방향이 되었다는 것을 비로소 아주 분명하게 느꼈다. 강씨 집안이 지우려 했던 시간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이제 그 시간은 그녀를 낮추는 증거가 아니라 그녀가 살아남은 증거가 되었다. 식탁 끝에서 밀려나던 여자는 더 이상 누군가의 차가운 자비를 조용히 기다리지 않았다. 그녀는 자기 삶의 문패를 스스로 걸고 그 앞에 선 사람들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었다. 서유는 마이크 앞에 서서 객석을 천천히 바라보았고 가장 먼저 태호와 눈이 마주쳤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는 그 작은 확인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마침내 한서윤은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자신의 첫 회의를 모두 앞에서 천천히 시작했다.